여권의 경쟁 구도가 이재명 독주에서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네. 이낙연 후보께서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우리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본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고 이제 제가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기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호남에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봐도 네.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국 전체를 봐야 되는데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많이 앞서니까 네. 또 그 균형들도 맞추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지지층이나 우리 선거운동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요새 경각심을 많이 네. 갖는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뭐 좋은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후보님의 백제 발언이 네. 논란이었잖아요. 뭐 여러 차례 해명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명할 일은 아니고요. 네. 저는 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7월에는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네. 지지를 받고 계셨던 때여서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선전해가지고 네. 그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통합, 또 망령처럼 살아있는 지역주의로 완전히 일소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또 이낙연 후보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정말 선의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곡이 되면서 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역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사실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제시한 인터뷰 녹취록이라든지 녹음 파일이나 네.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도 뭐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인데 약속도 잘 지켰고 공약도 잘 지켰고 네. 그다음에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서 이제 유능한 진보 개혁 정권임을 이제 보여드렸고 또 가장 청렴하고 네. 뭐 친인척 비리나 본인의 부정부패나 측근 뭐 부패 특혜 이런 것들이 없는 청렴한 이제 그 후보여서 그 전국적으로 또 그 진영별로 중도를 포함해서 네. 또 연령대별로 보면 뭐 나이가 많은 쪽이나 적은 쪽이나 좀 많이 지지를 받고 있어서 확장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장력 그 지역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뭐 근데 더 이상 사실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런 대화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진실 게임처럼 돼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 전체를 불신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손해 보고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님 하면 뭐 사이다 발언 강한 추진력 뭐 네. 특징인데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한편에서는 독단적이다 혹은 심하면 뭐 트럼프 같다라는 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하고 나면 네. 집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뭐 반발한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혹시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법률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또 도민들이 원하는 일을 기득권의 저항이나 반발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결정하면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네. 제가 마음대로 하거나 또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제일 사실 많이 이제 아시는 게 계곡 정비 아닙니까? 네. 소위 이제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못했던 일인데 그건 제가 10개월을 준비해가지고요 취임 직후부터 다음 해 2019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네. 그해 연말까지 거의 끝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도 행사하지만 일일이 만나서 다 설득하고 네. 또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본인들이 흔쾌히 본인들이 다 철거하셨어요. 네. 지금은 철거 잘했다고 박수치고 계시니까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권의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후보님의 최대 강점, 약점 하나씩만 꼽자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약점이라면 제가 아무래도 그 뭐 후광도 없고 조직도 돈도 뭐 없으니까 아마 당내 기반이 약하다 네. 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점이라면 역시 현장 속에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성과로 저를 증명하고 인정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서의 용기와 결단, 그다음에 개혁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버무려져서 이제 성과를 많이 낸 것, 네. 실적을 많이 낸 것. 그래서 뭐 국민들께 저를 지지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진영 또는 나이, 지역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확장력이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본선 승리 가능성 그걸 높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진영이 이기는 게 첫째고 둘째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이기는 게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본선 경쟁력이 높다. 그다음에 성과로 실력을 증명해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정권이 또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꼽았습니다. 네. 어떤 의지를 담았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과제는 이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지체되면서 기회가 적고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니까 갈등 분열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 불공정 때문이다, 네. 양극화 때문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질서 회복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자. 즉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또 기회가 공평하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정한 질서 회복을 통한 성장, 공정 성장.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가 주축이 되는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데 이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대적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 아니면 산업 전환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면 신산업이 생겨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나거든요. 그 루트를 통한 성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네. 공정한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 이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도 주요 공약이죠. 공정한 성장, 그러니까 공정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네.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와 비수도권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네. 즉 균형 발전. 이것도 중요한 성장 정책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죠.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번에 공약한 대로 1인당 100만 원, 청년에게는 100만 원 추가 이렇게 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연간 1조 8천억 가까이가 지역화폐로 공급이 되고 네. 그럼 광주 시민들은 1조 8천억을 가계소득으로 더 얻는 거에다가 소상공인들은 1조 8천억의 매출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선순환이 되죠. 광주에서 1조 8천억이 공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 정책인 것이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네. 부동산 문제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보님은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외교, 통일, 한반도 이런 문제에서 성과를 많이 내셨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비판받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내각의 지시한 대로 내각이 제대로만 움직였으면 사실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그러면 투기를 안 할 테고 네. 투기를 안 하면
부동산이 여력이 있을 테고 그럼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집값이 땅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을 뭐 수백 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모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을 정확하게 만들고 강력한 의지로 집행을 하면 지금은 이미 집값, 땅값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간단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국 정도 또는 OECD 정도만 늘리면 지금 세금보다 한 5배는 더 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집을 필요한 집 말고 투기용 집을 살 때는 금융 이용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500채 사는 사람이나 꼭 필요해서 연립주택 하는 사람이나 금융 지원이 똑같아요. 문제 있죠.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투기 투자용 주택 거래는 좀 이렇게 제한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부동산 투기는 금방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에는 거의 관계가 없긴 하지만 지금 수도권의 택지의 아파트 공급을 한 평당 1,000만 원대면은 짓거든요. 네. 근데 이걸 2천만 원 가까이 분양을 해가지고 시중에서 3천만 원이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 임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나가서 집을 사시라. 그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저가에 품질 좋은 공공 임대에 살게 해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나의 대책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투기 수혜는 억제하고 공공임대를 통해서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고 질 좋은 공급을 늘리는 거죠. 네.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뭐 사명이나 가석방 얘기가 나올 텐데 이 후보님은 재벌의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석방에 찬성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곡해시고요. 네. 저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사면 이런 건 특혜니까 네. 소위 은전이라고 불리는 거니까 그 재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는데 심사 대상이 된다면 심사 대상으로 취급해 주는 게 맞다. 재벌이라고 뺄 필요는 없다. 네. 근데 과연 가석방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다른 일반 수용자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평가해서 되면 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네. 배제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최근에 적통 네. 논란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뭘 했느냐라고 따지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보고 적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결국 그 논쟁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그 반대했냐 찬성했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역사의 판단이 맡기는 거죠. 또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탄핵했다가 탄핵 여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은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된 일꾼 입장에서 저 자신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평가, 판단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중 플레이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탄핵을 막 밀어붙이면서 뭐 뒤로는 다른 결정을 했다면 저는 그건 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무덤까지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가 또 바꿔서 또 필요하면 또 입장 내고 하시는 게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는 좀 우리가 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만했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이런 건 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그 과거든 아니면 현재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자가 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 주어진 공직 권한을 활용해서 혹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건 없는지 네. 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과연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삶을 개선해 주었는지 실적이죠. 네. 이런 것들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투명하지 않고 또 약속 안 지키고 또 맡긴 일 잘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이건 뭐 이낙연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당연히 아닙니다.
당내 이제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네. 같은데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이분들을 설득해야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여론조사 내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저희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물론 싫어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당이라고 하는 게 단일 색깔이 아니고 원래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인 게 당입니다. 그래서 네. 당이라고 그러죠.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불합리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득하고 또 다음에 만들어질 이재명 정부는 같은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같다. 그래서 필요한 그 것들은 좀 더 하고 또 잘못된 거는 고치고 또 부족한 건 채우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 성과 네. 또 성과 과 공과 과 이거 전부 다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지는 승계할 수밖에 없는 또 승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가 자꾸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르냐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출어람하겠다. 네. 예? 근데 그걸 청출어람한 걸 같다고 보면 같은 거고 다르다면 다른데 본질은 같은 거다. 네. 그 승계 발전해야죠. 어디 부인하겠어요. 객관적인 사실. 네. 근데 이 최근에 점을 설명드리면 저는 소위 극렬 지지자분들의 상당수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서 대결했을 때 예. 가정했을 때죠. 이낙연 지지의 한 31% 정도가 차라리 윤석열 후보 찍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자들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태도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잖아요, 이렇게요. 말을 막 이렇게 공격해도 그냥 뭐 참고 그냥 다 그냥 아이고 손해 봐도 그냥 가고 하니까 네. 다 이렇게 이제 뭐 반감 이런 게 좀 없는데 근데 이낙연 그쪽 후보 측에서 저를 막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아, 서로 미워하는 사이인가 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하나의 원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로 뭉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누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 정말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하는 엄중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에 그랬지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건 나중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네거티브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네거티브만 미워하거든요. 네. 그 지지자들이 섭섭하고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그 높은 정치 의식, 시민 의식을 또 양식을 믿습니다. 네. 후보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예비 경선도 네. 그렇습니다만 본경선 뭐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도덕성 검증, 사생활 검증 공세가 점점 더 네. 커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돌파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공직자 생활 10수년을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시민운동가도 꽤 오래 했고 한데 제 그 공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마구 물고 늘어졌을 텐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제 개인적인 일들을 자꾸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 옛날에 수없이 반복됐던 일들인데요. 제가 잘못한 건 사과드려야죠. 뭐 인간이 완벽할 수 없고 저도 잘못했으니까 뭐 가족한테 욕설한 그 일은 제가 자주 사과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성숙했고 네. 또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를 들면 잘못된 거, 그리고 오해에 기인한 건 설명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걸 뭐 끊임없이 반복돼도 뭐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경선을 통해서 좀 백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철저히 검증해야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좀 제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공직자로서 뭘 잘못한 게 있는지를 좀 주로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네. 하셨습니다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이 시대적 요구지 않습니까? 네.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의 정말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되고 이제 서울이 수도권이 폭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의 기회를, 공정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이 남부 지역 1,000만 명이 사는 남부, 또 350만 명 정도가 사는 북부 지역이 완전히 발전 단계가 좀 달라요. 네. 한강을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거의 남기지 않고 북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북부에 대한 SOC 투자도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1.5배를 북부에 투자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남북 균형 발전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남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뭐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물론 소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국가 또 중앙 정부도 이런 이제 수도권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 의식 수준을 믿고 균형 발전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 핵심은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재정 투자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우선권 배정 또는 좀 가점 배정. 똑같은 5조 원을 투자해도 수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쓰고 또 지방은 사람이 적으니까 덜 쓴다고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지방에도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정책적 배려들을 통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재정 투자라든지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 공기업 배치 이런 데서 좀 우선권 또는 가산점들을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도 중요하지만 더 길게 보면 우리 국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광주 전남에 대한 뭐 발전 네.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되 과연 뭘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주, 전남, 전북은 이 서해안 벨트, 서남 해안 벨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주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조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국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속하게 그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기술 개발하고 관련 산업들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북 광주를 신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초광역 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이런 네. 형태로 좀 묶을 필요가 있고 전남 일대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대대적으로 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네. 광주 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약간 교착 상태인데 네.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단지가 필요합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근데 거기가 제가 그러니까 광주 공항 부지를 정부가 좀 지원해서 옮기고 신속하게 거기를 이제 AI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관련 기업들, 연구기관 또 그 주택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AI 신재생 혁신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집중 육성하면 좀 길이 생기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꽤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끝으로 이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지사이고 또 경기도에 코로나19가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개혁 과제가 정말 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 과제 또는 개혁 정신은 사실 동학혁명으로부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이제 면면이 이어져 오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주 5.18에 대한 빚 때문에 그 부채 때문에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만 광주 정신 그리고 개혁 정신을 제 정치 모든 면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년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고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시기여서 저 개인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이기는 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 길에 저도 한 부분으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